초음파 검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분만실에 있던 모두가 얼어붙었다. 이 사건은 실제로 서울의 한 대형 병원 분만실에서 일어났다. 처음에는 평범한 출산처럼 보였고 산모의 뱃속에서 자라는 태아는 모든 검사에서 건강하다고 진단되었으며 의료진은 특별히 의심할 만한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 생애 처음으로 숨을 내쉬는 아기가 마치 세상의 모든 공포를 짊어진 듯한 눈빛을 한 채 무언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 순간 의료진조차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어떤 말도 어떤 움직임도 할 수 없었다. 그 눈빛은 결코 보통의 신생아에게서 찾기 어려운 것이었다. 산모의 이름은 김다희였다. 24살의 나이에 비해 작고 둥근 얼굴을 가진 그녀는 늘 웃음을 잃지 않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녀는 서울의 외곽 지역에 위치한 따스한 분위기의 한식 식당에서 일하며 성실히 가정을 꾸리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남편인 박서준은 같은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하는 활달한 청년으로 두 사람은 함께 근무하며 서로를 알아갔고 자연스럽게 사랑을 키워왔다. 결혼 후 1년 만에 찾아온 임신 소식은 마치 축복과도 같았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은 모두 축하 인사를 전했고 두 사람은 부모가 될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처음 몇 달 동안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각종 검사와 정기 진료에서 의사들은 정상 범위 안에 있다며 안심시키기 일쑤였다. 김다희의 배는 차츰차츰 불러오면서 새 생명이 자라고 있음을 실감나게 해주었다. 남편 박서준은 날이 갈수록 더 세심해졌다. 매일 밤 그는 아내의 배에 손을 얹고 아이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며 얼른 태어나렴 우리 아이라고 소곤거리곤 했다. 그 따뜻한 순간들은 둘만의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는 듯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김다희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정확히는 32주가 조금 지났을 무렵이었다. 별다른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고 자주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하얀 저고리에 검은 눈을 가진 여인이 서성거리거나 텅 빈 눈동자의 아이가 날카롭게 쳐다보는 장면이 반복되었다. 깨어나면 식은땀을 흘리며 호흡이 가빠졌고 왜 그런 꿈을 꾸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가까운 지인들에게 털어놓으면 임신 후기에 흔히 있는 불안증일 거야 라는 말만 들을 뿐이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조짐은 계속되었다. 진료를 받을 때마다 의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고 초음파 사진도 무척 평범했다. 오히려 아이의 체중과 신체 발달이 또래보다 안정적이라는 말까지 들었다. 그럼에도 김다희는 마음 한구석이 몹시 불편했다. 자주 한기가 들었고 밤중에 갑자기 배가 뻐근해지면서 깨어나는 일이 잦았다. 그리고 어쩌다 배 위에서 손 모양 같은 게 스쳐 지나가는 기분을 느끼면 온몸이 얼어붙었다. 남편에게 이를 말하면 걱정하지 마. 다들 그러잖아. 아기가 힘이 세서 그런 걸 수도 있어. 라며 위로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 말에 자신감이 실려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결정적 증거는 없었다. 다음 검진도 순조롭게 끝났고 의사 역시 분만일이 다가오니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쉬면서 힘을 비축하라 고만 당부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진통이 시작되었다. 자정이 막 지난 시각이었다. 배가 무겁게 쥐어짜이는 듯한 통증이 점점 심해졌다. 예정보다 약간 이른 시기였지만 다희는 더 기다릴 수 없었다. 남편이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곧장 병원으로 실려갔다. 분만실에서 모든 준비가 갖춰지는 동안 김다희는 괴로운 고통을 참아내며 필사적으로 호흡을 맞추었다. 그러나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갑자기 불규칙해지기 시작했다. 간호사들은 이상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의사는 관찰을 계속하며 심장 박동수가 급격하게 오르내린다 라고 중얼거렸다. 그러다가 마침내 아이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분만실 안의 온 공기가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신생아는 너무나도 조용했다. 흔히 듣는 우렁찬 울음소리 대신 마치 숨을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무언가 강렬한 에너지가 방을 휘감았다. 의사는 당황한 채 재빠르게 탯줄을 자르려 했으나 도구가 이상하게 부러져 버렸다. 경력 많은 간호사조차 손이 떨리는 듯 보였다. 아이는 이상하리만큼 단단했다. 아직 핏덩이가 묻은 채였지만 몸의 상태가 여느 신생아와 달랐다. 무엇보다도 그 눈빛이 한순간 분만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아기의 눈은 깊은 어둠을 머금고 있는 듯했고
동시에 무언가 고대의 비밀을 간직한 듯한 묘한 분위기를 풍겼다. 분명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기존의 의학 지식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 온몸을 휘감았다. 분만실에 있던 의료진은 누구 하나 입을 떼지 못했다. 숨조차 쉽지 않은 침묵의 시간이 한참이나 흘렀다. 그리하여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기이한 출생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전개로 이어지게 된다. 이것이 김다희와 주변 사람들을 뒤흔들 일련의 사건들의 시작이었다. 아무런 이상 징후가 없다는 초음파 결과가 무색해질 만큼 이 아이가 품고 있는 수수께끼는 깊고 어두웠다. 출산 직후 의료진은 서둘러 아이를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겼다. 그러나 분만실을 빠져나가는 순간까지도 묘한 긴장감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김다희는 체력 소진으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간호사들에게 이끌려 회복실로 옮겨졌다. 분만 과정이 길어 그녀의 의식은 몽롱했고 그 와중에 어렴풋하게 남아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남편 박서준은 복도에서 초조하게 대기하며 의사들에게 상황을 물었다. 아이가 무사한가요? 왜 울지 않는 거죠? 라는 질문에 돌아온 대답은 지금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생체 반응이 독특해서 조금 더 관찰해야 한다. 라는 짧은 말뿐이었다. 그 순간 박서준은 자신도 모르게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분명 아이가 태어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어떤 알 수 없는 공포가 마음 깊숙한 곳을 움켜쥐고 있었다. 입원 수속이 마무리되자 의료진은 산모와 남편에게 충분한 휴식을 권했다. 그러나 휴식은커녕 둘 사이에는 불안감만이 감돌았다. 문득 박서준은 분만실에서의 이상했던 분위기를 떠올렸다. 자신은 분만실에 직접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복도 쪽에서도 뭔가 냉기 같은 것이 스며 나오는 기분이었다. 이윽고 분만실에서 뛰쳐나온 간호사의 창백한 표정이 눈에 밟혔다. 분명히 무언가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김다희는 회복실 침대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깨어났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제일 먼저 아이의 안부가 걱정되었다. 그러나 그 걱정을 풀어줄 사람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간호사를 붙잡고 물어봐도 의사 선생님이 곧 회진도실 거예요 라는 말만 반복되었고 의사는 도통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남편 역시 아이의 상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은 바가 없었다. 둘은 속수무책으로 대기할 수밖에 없었다. 오전이 지나고서야 담당 의사인 조민혁 교수가 방문했다. 그는 신중한 태도로 아기가 지금은 안정적인 상태로 보이지만 몇 가지 검사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밀 혈액 검사와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특별히 걱정하실 만한 증상은 아직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 말은 겉보기엔 안심시키는 듯했지만 눈빛 어딘가에는 떨림이 있었다. 그 미묘한 흔들림을 포착한 것은 남편과 아내 모두였다. 의사는 더 이상의 질문을 받지 않고 회복실을 나갔다. 이내 텅 빈 복도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일단은 큰 문제 없어 보인다는 설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혹이 쌓여갔다. 아이가 울지 않는 이유, 출산 당시 의료기기가 부러졌던 상황, 그리고 여전히 손끝을 스치는 차가운 기운까지 모든 것이 마치 낯선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다. 그날 오후 특별히 편지를 전해온 사람이 있었다. 간호사 유정희라는 이름을 달고 온 메모에는 아기의 상태가 비정상적이라며 절대 밖으로 소문내지 말라는 병원 측의 내부 지침을 받았다는 짤막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다른 간호사들도 불안해하는 분위기고 이 병원에서 뭔가를 숨기는 것 같다는 문장이 이어졌다. 메모는 곧장 회수될까 두려웠는지 대단히 긴장된 필체로 쓰여 있었다. 이를 읽어 내려가던 다희와 서준은 서로 눈이 마주치자 동시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병원에서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아무 문제 없이 검사 중이니 안심하라는 공식적인 설명만 내놓고 있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일부 간호사들은 이상한 기기 오류를 겪었다고 속삭였고 멀쩡히 작동하던 인큐베이터가 밤중에 갑자기 꺼지기도 했다. 그때마다 아이 가까이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렸다고 했다. 간호사들은 서로 말은 아꼈지만 진실을 아는 누군가는 두려움에 몸을 떨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결국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직접 움직여야 했다. 그래서 다희는 어느 날 밤 회복실에서 살금살금 빠져나와 중환자실 쪽으로 향했다.
단 한 번이라도 내 아이를 직접 봐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다. 복도는 어둑했고 간혹 비상등이 깜빡일 때마다 무언가 숨어있는 듯한 기이한 느낌을 받았다. 가까이 다가가면 바스락거리는 발소리가 울려 퍼졌고 다희는 숨죽여 걸었다. 겨우 중환자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담당 간호사에게 들키고 말았다. 하지만 간호사는 의외로 어서 들어가세요 그리고 조심하세요라며 문을 열어주었다. 마치 간호사 역시 무언가 간절히 전하고 싶어하는 눈빛이었다. 그 눈빛에는 복합적인 감정이 담겨 있었다. 연민, 경계심, 그리고 두려움. 드디어 아이가 누워있는 인큐베이터를 찾았을 때 다희는 목이 메이는 듯했다.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공포와 모성애가 뒤섞여 가슴이 떨렸다. 한 걸음씩 다가가면서 아이를 가까이 들여다봤다. 작은 몸집, 그러나 피부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창백했다. 그러면서도 희미하게 움직이는 손가락에는 기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도 한 번도 울지 않았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이의 얼굴이 보이자 다희는 자연스럽게 우리 아기 하고 낮게 중얼거렸다. 그러자 아이가 눈을 살짝 떴다. 그 눈동자는 알 수 없는 깊은 어둠이 서려 있었고 동시에 얼어붙을 듯한 차가움도 느껴졌다. 그러나 다희는 순간적으로 또 다른 감정을 발견했다. 마치 자신을 인지한다는 듯한, 그리고 어디선가 서늘한 호기심이 묻어나는 시선. 엄마와 아기의 첫 만남치고는 너무나 기묘한 순간이었다. 곧 간호사는 들어와서 아이의 상태를 살폈다. 고개를 살짝 저으며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권고했다. 다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복실로 돌아갔다. 머릿속은 수많은 의문과 불안으로 어지러웠다. 여전히 아이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가슴을 짓누르는 기괴한 공포가 뒤섞여 한밤중 내내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다. 서준 역시 아내의 얼굴이 달라진 것을 눈치챘지만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못한 채 손을 꼭 잡아줄 뿐이었다. 회복실 생활이 며칠 더 이어지면서 병원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간호사와 의사들은 겉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행동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곳곳에 수상쩍은 흔적이 감지되었다. 특히 야간 근무를 서는 의료진 사이에서는 기괴한 소문들이 퍼지고 있었다. 중환자실에 가면 이상한 음향이 들린다. 비정상적인 전기 장애가 생긴다 같은 이야기였다. 이러한 소문은 빠르게 외부로 퍼지지 못하게 철저히 통제되었으나 정작 내부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점차 두려움을 느꼈다. 다희와 서준은 병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나직이 오가는 소근거림이나 급하게 서류를 감추는 손길을 목격하곤 했다. 둘은 아무리 물어봐도 명확한 대답을 얻지 못했지만 더 이상 상황이 단순하지 않음을 직감했다. 그런 와중에 주치의 조민혁 교수의 표정은 갈수록 어두워졌다. 곧잘 차트를 들여다보며 혼잣말을 하거나 중환자실로 들어가 한참을 머무르다 나오는 일이 잦아졌다. 게다가 병원 장실로 호출되는 횟수도 늘었다. 병원에서는 전례 없는 기밀 유지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고 모든 자료와 검사 결과를 철저히 관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다희는 퇴원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괴로워졌다. 아이가 왜 계속 특이한 상태를 보이는지, 왜 병원 측이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서준 역시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 마음이 초조했다. 두 사람은 병원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아이와의 접촉이 더욱 어려워질까봐 걱정이 앞섰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다희는 우연히 한 간호사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복대서 들었다. 나는 정말 모르겠어요. 아기가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게다가 이건 단순한 기계 오류가 아니에요. 라는 조각난 대화였다. 누군가 달래듯이 쉿 조용히 해. 이러다 병원에서 잘릴 수도 있어. 라고 답했다. 발소리를 죽이고 곁에서 지켜보던 다희는 그 말 속에 담긴 두려움이 자신에게도 옮겨오는 듯한 떨림을 느꼈다. 이후로도 밤마다 중환자실에서는 장비 이상이 발생했다. 어떤 날은 인큐베이터 온도가 갑자기 급락했고 다른 날은 모니터 화면이 심하게 깜빡이며 이상한 노이즈가 흘렀다. 하지만 기기 점검을 해보면 아무런 결함이 나오지 않았다. 마치 아이가 주변 환경에 직접 개입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결정적으로 한 간호사가 아이가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머릿속에 직접 말을 거는 느낌이 들었다며 오열했다는 이야기가 소리 소문 없이 돌았다.
물론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환청일 수도 있다고들 추측했지만 같은 경험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은 심상치 않아 보였다. 이러한 불안이 커져가는 동시에 병원 측은 더 강력한 보안 조치를 시행했다. 출입증 없이는 특정 구역에 들어갈 수 없도록 설정했고 면회 시간도 엄격히 제한했다. 다희와 서준조차 자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극히 제한되었다. 의사는 아기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서라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왠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퇴원일이 다가왔다. 다희는 마음 한편이 심하게 무거웠다. 아직도 아이가 한 번도 울지 않았다는 사실이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분만실에서의 기묘한 탄생 장면이 수시로 떠올랐고 그것이 악몽으로 이어졌다. 매번 간신히 잠에서 깨어나면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다희는 조심스레 남편에게 자신의 불안감을 털어놓았지만 서준도 마땅한 대답을 해주지 못했다. 결국 다희는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복도가 아닌 어떤 끝모를 미지의 세계로 들어서는 기분마저 들었다. 아이는 여전히 병원에 남아 추가 검사를 받아야 했고 그녀는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아이의 소식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소식을 기다리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해외 논문을 참고해야 하는 특별한 사례라고만 설명하고 별다른 진전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다. 퇴원 후 며칠간 다희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어느 정도 체력을 회복했다. 그러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수면 중에도 이상한 이미지들이 펼쳐졌다. 때때로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에 갑작스럽게 깨어났는데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낯선 기운에 사로잡히곤 했다. 다희는 반복적으로 병원의 문 뒤에서 벌어지고 있을 일들을 상상하고는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담당 의사 조민혁 교수였다. 오늘 밤 어쩌면 중요한 회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이쪽으로 와 주실 수 있나요? 듣는 순간 다희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전개가 기다리고 있음을 예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이날의 만남이 다희와 서준, 그리고 아이를 둘러싼 또 다른 사건의 시발점이 될 터였다. 늦은 밤, 다희와 서준은 다시 병원을 찾았다. 로비는 거의 불이 꺼져 있어 어두운 복도를 걸으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긴장감을 달랬다. 그들을 안내한 사람은 다름 아닌 조민혁 교수였다. 그는 노트북과 여러 서류가 놓인 회의실로 두 사람을 이끌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교수는 주변을 확인하듯 문을 잠그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본래라면 말씀드릴 수 없는 기밀 사항입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아기의 상태를 알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희와 서준은 숨죽인 채 그의 말을 기다렸다. 조 교수는 먼저 한 장의 초음파 사진을 꺼내 들었다. 일반적인 태아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만 그는 다른 사진도 몇 장 추가로 펼쳐 보였다. 이건 특수 촬영 장비로 찍은 건데 보시다시피 이상한 형광 패턴이 나타납니다. 보통 태아는 이렇게 분명한 형태의 패턴을 보이지 않죠. 그러고 나서 다음 장을 보여주었다. 이건 출산 직후 아이의 체온을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한 자료입니다. 일정한 온도 분포가 아니라 특정 부위가 유난히 차고 특정 부위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마치 열원이 내부에서 임의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어 그는 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결과 이런 사례는 국내외에도 거의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 일반 인간과 다른 배열이 일부 관찰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간 DNA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특정 서열이 존재합니다. 서준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우리의 아이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조 교수는 고개를 저으면서도 얼굴에는 복합적인 감정이 서려 있었다.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의학적 지식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희는 말을 잇지 못한 채 무겁게 가라앉은 마음을 추스르려 애썼다. 동시에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어쩌다가 내 배에서 자라난 아이가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 혹시 내가 임신 중에 무언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밀려들었다. 조 교수는 조심스럽게 권고사항을 내놓았다. 병원 측에서는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으려 합니다. 이 아이는 현재 굉장히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하시겠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해외 문헌에서 유사 사례가 나오는지 알아보기도 할 거고요. 그때 서류 더미 사이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다희가 얼떨결에 주워보니 병원 내부 보고서처럼 보였다. 표지에는 비인가 임상 연구 결과 기밀 문건이라는 문구가 선명했다. 다희의 시선이 그 문구에 머무르자 교수는 당황한 기색으로 그 서류를 재빨리 회수했다. 죄송합니다. 아직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제가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회의는 그렇게 끝이 났다. 다희와 서준은 머리가 복잡해진 채로 병원을 나섰다. 밖은 깊은 어둠이 내려앉아 낯선 공기가 온 도시를 감싸고 있었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괜찮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아이를 지킬 거야 라고 했다. 하지만 다희는 왠지 모를 불길함이 더 짙어지는 것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들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다. 서로의 불안감을 자극할까 두려워 입술을 깨물며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 그럼에도 다희의 마음속에는 여러 단서들이 엮여 복잡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기를 둘러싼 여러 초자연적인 현상, 이해할 수 없는 DNA 분석 결과, 병원의 은폐 의혹까지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을 만큼 상황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그날 밤 다희는 잠들기 전 창문 너머로 서울의 번화한 야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수많은 빌딩과 넌사인 불빛, 도로 위를 달리는 헤드라이트가 이어지는 풍경 속에서도 그녀의 가슴엔 텅 빈 공간이 자리한 듯했다. 그리고 머릿속은 쉼 없이 돌아갔다. 아이는 지금 병원 안에서 무슨 일을 겪고 있을까? 혹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까? 이튿날 새벽 갑작스러운 꿈에 시달리던 다희는 거친 숨을 내쉬며 눈을 떴다. 땀이 흥건하게 배인 이불을 밀쳐내자 문득 밤바람이 싸늘하게 들이쳤다. 그녀는 직감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아이가 자신을 부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희미한 울림이었지만 점점 더 선명해질 것만 같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다희와 서준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병원 내부의 기이한 일들을 목격한 사람들은 분명 그들 말고도 많았다. 그러나 모두들 입을 다문 채 진실을 숨기려는 듯했다. 그래서 부부는 혹시라도 협력해줄 수 있는 인물을 찾아 나서기로 마음먹었다. 우선 둘은 조심스럽게 중환자실 간호사 유정희를 다시 만났다. 이전에 메모를 남겼던 그녀는 병원 내의 분위기에 대해 어딘가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구내식당 한 구석에서 비밀스럽게 마주 앉은 세 사람은 뜨거운 국그릇 앞에서 잠시 침묵을 지켰다. 이윽고 유 간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도 이 병원에서 일한 지 10년 가까이 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의료진 중 몇 명은 아기를 귀중한 연구 대상처럼 여기고 있고 또 몇 명은 이 병원 자체가 뭔가를 감추고 있다고 생각해요. 서준이 신중한 표정으로 물었다. 혹시 병원장이나 이사진이 직접 이 일에 개입하고 있나요? 유 간호사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네, 거의 모든 자료가 관리부 쪽으로 먼저 보고되고 이후엔 접근이 엄격히 제한돼요. 그러니 병원장 측에서 뭔가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이 대화는 비록 불안이 감도는 상황 속에서도 부부에게 일말의 희망을 주었다. 적어도 자신들이 숨기려고 하는 진실에 가까워질 길이 열려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유 간호사는 제가 더 알아볼게요. 단 발각되면 저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라며 경고를 잊지 않았다. 며칠 후 다희는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았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식당 동료 중 하나인 최미나가 최근 연구소에서 근무 중인 약혼자가 병원 관련 자료를 우연히 접했다는 소문을 전해 들었다는 것이었다. 미나는 본인도 믿기 어려운 소문이라며 하지만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 알려주는 거라고 덧붙였다. 그 소문에 의하면 이 병원이 비공식적으로 추진해온 미지의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이었다. 다희와 서준은 그 이야기를 듣고 미나의 약혼자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다. 마침내 약속된 날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난 사람은 안경을 쓴 조용한 성격의 연구원 이진수였다. 그는 처음엔 망설이다가 다희와 서준의 절박함을 느끼고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다. 제 분야는 생명공학 쪽인데 얼마 전 의료 관련 문서를 분석하는 업무를 임시로 맡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코드명으로 된 연구자료가 눈에 띄었죠. 구체적인 내용은 볼 수 없었지만 유전자 교란 가능성 같은 단어가 적혀 있더군요. 출처가 바로 이 병원인 것 같았습니다. 이진수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병원에서는
오래전부터 특별한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공식 문서에는 전혀 남아있지 않고 내부인들만 아는 비밀에 가까웠다고 한다. 그리고 최근 다시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는 것이 이진수의 추측이었다. 물론 확실하진 않아요. 다만 당신들의 아기가 가지고 있는 이상 유전자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희는 묘한 전율을 느꼈다. 뱃속에서부터 아이에게 무언가 작용한 것일까? 아니면 아이가 타고난 존재 자체가 남다른 것일까? 질문은 끝도 없이 이어졌지만 구체적인 답을 얻기에는 아직 멀었다. 부부는 이진수에게 자료를 좀 더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고 그 역시 시간을 두고 최대한 노력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뜻밖의 동행자들이 하나둘씩 등장하면서 다희와 서준은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았다. 그러나 동시에 무언가 거대한 벽에 부딪힐 것 같은 예감도 지울 수 없었다. 그날 밤 서준은 집 안에서 가만히 다희를 바라보았다. 점점 수척해지는 아내의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그는 더욱 굳은 결심을 다졌다. 우리 아이가 어떤 존재이든 부모인 우리에겐 소중한 생명이다. 꼭 지켜내고 싶어. 다희 또한 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씩 그들 곁에 도움의 손길이 모이고 있었다. 며칠 사이 병원에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그 사이 다희와 서준은 일상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사실 그들의 모든 관심사는 아이의 상태에 쏠려 있었다. 식사를 하거나 TV를 보는 순간에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의문과 불안, 특히 다희는 시시때때로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듯한 기이한 감각을 느꼈다. 어느 날 밤 잠에서 깨어난 다희는 창문 너머를 바라보다가 문득 소름이 돋았다. 저 멀리 어두운 거리 한편에 누군가가 서 있는 듯한 실루엣이 보였다. 가로등 불빛이 어렴풋이 비치고 있었지만 정확히 얼굴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한참을 주시하고 나니 그 실루엣 역시 다희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순간적으로 가슴이 뛰었지만 다시 창문을 보니 이미 아무도 없는 상태였다. 내가 헛것을 본 걸까?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다음 날 곧바로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언제나처럼 아기는 상태가 안정적이며 추가 검사를 진행 중이라는 천편일률적인 답변만 들었다. 다희는 도저히 안심이 되지 않아 직접 찾아가겠다고 했지만 면회는 제한적이라는 통보가 돌아왔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부부의 불안은 극도로 높아졌다. 그때 유 간호사로부터 비밀스러운 연락이 왔다. 제가 병원 내부 문서를 살짝 볼 기회가 있었어요. 아기와 관련된 자료에 이상한 메모가 붙어 있더군요. 그녀는 전화기 건너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거기 고대 심볼 유사 패턴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어요. 무슨 의미인진 모르겠지만 혹시 아기 몸에서 문양 같은 게 발견된 걸지도 몰라요. 사실 다희에게는 잊지 못할 기억이 있었다. 출산 직후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아기의 피부에 어렴풋이 빛나는 듯한 무늬가 보였던 것 같았다. 그땐 분만실이 혼란스러워서 똑똑히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 인상이 뇌리에 강하게 남아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병원 측에서 말하는 고대 심볼과 관련이 있다면 단순한 이상 징후를 넘어선 무엇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컸다. 부부는 즉시 이진수 연구원에게 이를 전했다. 그는 긴장된 목소리로 고대 심볼이라. 혹시 종교적이거나 주술적인 의미를 가진 문양일 수도 있겠네요. 생물학적 코드일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지만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쉽지 않을 겁니다. 라며 생각에 잠겼다. 결국 그는 비공개적으로 해외 문헌까지 뒤져보겠다고 했다. 한편 유 간호사는 또 다른 중요한 단서를 부부에게 전해주었다. 병원 13층에 오래된 자료 보관실이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옛날 연구 기록들이 남아있다고 해요. 다만 접근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곳이라 직원들도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 얘기에 서준은 눈빛이 반짝였다. 혹시 거기에 아이와 관련된 비밀이 숨어 있지 않을까? 그날 밤 부부는 오랜만에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 지금까지 겪은 일들을 정리해보니 분명 병원은 아이에 관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 무엇은 단순히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에 걸쳐 있는 듯했다. 다희는 겉으론 차분해 보였지만 내면은 복잡한 갈등으로 뒤엉켰다. 아이를 데려와야 하는 건지 아니면 병원에서 연구를 계속 받게 하는 게 맞는지 모든 선택이 두려웠다. 결국 둘은 결론을 내렸다. 자료 보관실에 몰래 들어가 보자. 위험이 따를지라도 더 이상 사실을 모른 채로 시간을 보내는 건 아이에게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유 간호사와 이진수 연구원에게 협조를 구하면
어떻게든 접근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창밖에는 어두운 서울의 밤이 깊어갔다. 수많은 사람들의 불이 켜진 창문 사이 이 작은 가족이 겪는 기이한 비밀은 어딘가에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다희와 서준의 마음에는 한 가지 확신이 존재했다. 어떤 비밀이라도 알아내야만 아이를 지킬 수 있다. 그들의 결심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했다. 계획은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밤늦은 시각, 유 간호사가 교대 근무를 서는 타이밍을 노려 다희와 서준 그리고 이진수 연구원까지 세 사람이 병원으로 숨어들었다. 주변 시선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뒷문과 비상 계단을 이용했다. 긴 복도를 지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다. 드디어 13층 자료 보관실에 도착했을 때 유 간호사는 작게 숨을 고르며 보안 장치가 별로 없긴 하지만 내부에 CCTV가 있을 수도 있어요. 조심하시죠 라고 일렀다. 복도 끝에 위치한 철문 옆에는 디지털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다. 이진수가 주머니에서 작은 전자기기를 꺼내 들었다. 제가 해킹 장비를 조금 다뤄본 적이 있어서요. 급하게 준비했는데 잘 작동할지 모르겠네요. 모두 초조한 눈빛으로 지켜봤다. 몇 분 후 잠금 장치가 녹색 불빛을 내며 칙 소리를 냈다. 열렸어요. 이진수가 신호를 보내자 서준이 재빠르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곰팡이 냄새가 살짝 풍기는 오래된 서류와 상자들이 가득한 공간이었다. 한쪽 벽에는 철제 캐비닛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축축한 조명 아래 먼지가 부옇게 피어올랐다. 이윽고 네 사람은 손전등 불빛을 의지해 문서를 뒤졌다. 용도불명의 코드명들이 적힌 폴더들이 잔뜩 있었고 과거 연구 중단된 실험 같은 수상한 제목이 눈에 띄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분명히 아이와 관련된 단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하나씩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러다 다희가 발견한 한 문서가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프로젝트 바다의 문문맨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첫 장에는 수십 년 전으로 추정되는 날짜와 함께 모호한 상형 문자와 유전자 그래프가 혼합된 그림이 있었다. 그리고 하단에는 특이적 태핵에서 발견된 고대 문양에 대한 연구라는 부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이거야. 아마 아이에게도 나타난다는 그 심볼이 여기 적혀 있을지도 몰라. 다희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그때 문득 복도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모르는 목소리가 누구 있어요? 하고 외치는 듯했다. 유 간호사는 급히 손짓으로 모두를 숨기려 했다. 캐비닛 뒤에 몸을 낮추고 숨을 죽인 채 다들 가슴이 터질 듯한 긴장감을 느꼈다. 그러나 이내 발소리는 멀어져 갔고 사람의 기척은 사라졌다. 하마터면 걸릴 뻔했네. 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숨을 고르고 다시 문서를 살폈다.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쓰여 있었다. 보통 태아에게는 없는 의문의 형질이 일부 사례에서 관찰됨. 고대 기록에 의하면 이를 통해 미지의 존재와 연결된 힘이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됨. 구체적인 근거는 불분명했지만 이 병원 내에서 과거에 분명 누군가 같은 현상을 연구하려 했다는 짐작이 들게 했다. 문서 중간에는 모호한 기호와 함께 위험 등급 최고라는 경고문이 있었다. 그리고 실험 대상의 상태가 돌연 급변했다는 기록도 발견되었다. 심장 박동 불규칙, 천 급등과 급강하, 원인 불명의 에너지 방출 등의 내용이 정리돼 있었다. 마치 아이가 겪고 있는 기현상과 그대로 일치해 보였다. 그 순간 이진수가 새로 발견한 폴더를 펼쳐들었다. 여기 최근 날짜가 적혀 있어요. 모두는 숨을 삼켰다. 폴더 안에는 지금까지의 검사 기록과 유전자 분석표, 그리고 보호관리 대상이라는 문구가 적힌 아기 사진이 있었다. 분명 다희의 아이였다. 이걸 보세요. 아이의 피부에 찍힌 UV 형광 사진이에요. UV 라이트를 이용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에는 아기의 몸 곳곳에 복잡한 문양이 나타나 있었다. 유 간호사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병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현상을 알았나 봐요. 그리고 이번에도 같은 특이 형질을 포착하자마자 기밀로 돌린 거죠. 서준의 임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혔다. 그는 한 장 한 장 문서를 넘길 때마다 점점 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아이를 단지 실험체로만 보고 있는 듯한 어조가 고스란히 느껴졌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비상등이 깜빡이며 불이 들어왔다. 이런, 누군가 전원을 작동했나 봐요. 이진수가 말하자 네 사람 모두 급히 문서를 챙겨 가방에 넣었다. 여기 더 있다가는 들킬 거예요. 빨리 나갑시다. 유 간호사가 재빨리 문 앞을 확인했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그들은 다시 복도로 나왔다.
그러나 그 순간이 바로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될 줄은 누구도 몰랐다. 13층 복도는 한껏 적막했지만 어디선가 차갑고 날선 기운이 훅 끼쳐왔다. 왜 이렇게 한기가 드는 거지? 다희가 낯선 소름에 몸을 떨었다. 서준은 손을 뻗어 아내를 감싸 주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 계단 쪽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았다. 복도 끝에 서 있던 것은 병원에서 본 적 없는 낯선 사람이었다. 검은색 정장을 입었고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윤곽이 뚜렷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공기가 진동하는 듯한 묘한 기류가 느껴졌다. 마치 인간의 기척이라고 보기 힘든 무언가가 함께 섞여 있는 느낌이었다. 그 인물은 네 사람을 똑바로 향해 다가왔다. 심장 소리가 귀에서 맹렬하게 울릴 만큼 긴박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발걸음을 멈추고 낮게 속삭이듯 말했다. 안심하세요. 여러분의 아이가 곧 깨어날 겁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졌다. 아무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놀라움과 불길함이 뒤섞여 머리가 하얘졌다. 바로 이 사건이 부부와 그 협력자들이 아이의 존재에 대해 새로운 깨달음과 공포를 동시에 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아이는 단순히 희귀한 병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미지의 힘을 품고 있으며 그 힘이 이제 막 각성하려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은 병원뿐 아니라 세상의 이면과 얽혀 있는 더 큰 비밀을 내포하고 있었다. 자료 보관실을 벗어나 집에 돌아온 후 다희와 서준은 눈앞에 펼쳐진 정보의 무게에 짓눌려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연구 기록들에는 확실히 아이에게 나타나는 기괴한 현상이 수십 년 전부터 관찰된 사례와 흡사하다고 적혀 있었고 병원은 이를 오래전부터 극비로 취급해왔다. 누가 왜 어떻게 이런 실험을 추진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으나 분명한 건 아이가 병원 측의 주요 관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다음 날 아침 부부는 함께 자료를 정리하며 머리를 맞댔다. 이 문서들에 의하면 고대 심볼을 가진 태아가 극소수 관찰되었고 그때마다 병원 측이 격리 조치를 취하려고 했던 것 같아. 서준이 굳은 얼굴로 말했다. 우리 아이도 그와 같은 케이스라면 병원은 앞으로 더욱 통제하려 들 가능성이 커. 하지만 왜 우리 아이에게서 이런 문양이 나타난 걸까? 다희는 잔뜩 지친 눈빛이었다.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달한 느낌이었다. 나에게도 특별한 혈통이 있는 게 아닐까? 아니면 내가 임신 기간 중에 무언가 영향을 받은 걸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졌다. 그 시각 병원에서는 또 한 차례의 기이한 사건이 벌어졌다. 새벽 시간대에 중환자실 전원이 일시적으로 나가버렸고 아이 인큐베이터 근처에 있던 장비들이 동시에 오작동을 일으켰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의료진은 공포에 질려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다만 이내 전원이 복구되었을 땐 아이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겉보기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하나같이 식은땀을 흘렸다. 이러한 이상 징후는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마치 아이가 무언가를 표출하거나 혹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듯 보였다. 다희도 직감적으로 아이와 교감하는 순간을 느꼈다. 마치 아이가 멀리서도 자신의 상태를 알리는 듯한 묘하게 따뜻하면서도 서늘한 감각이 밤마다 엄습했다. 엄마,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 듯한 환청에 가까운 느낌이었다. 그 와중에 유 간호사는 내부 직원들이 하나둘 병원을 그만두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들리는 소문으론 어떤 간호사는 더 이상 공포에 시달리기 싫다며 병원을 떠났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상한 그림자를 봤다느니 귀에서 속삭임이 들린다느니 믿기 힘든 이야기가 퍼지고 있어요. 병원은 그런 소문을 외부로 철저히 차단하고 단지 정상적인 인사 이동 정도로 포장하고 있었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아이는 제대로 된 의료 지원을 받기조차 어려울지 모른다는 불안이 엄습했다. 게다가 병원장 측에서는 혹여라도 아이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악용하거나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서준은 주먹을 불끈 쥐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를 데려와야겠어. 더 이상 저들에게 맡겨둘 수 없어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이의 건강 상태는 여전히 특별 관찰이 필요한 정도였고 병원 역시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다. 설령 부모라 할지라도 저항 없이 아이를 데려갈 수 있을 거란 보장이 없었다. 게다가 문서 속 위험 등급 최고라는 경고가 마음에 걸렸다. 아이를 섣불리 빼내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 마침내
이진수 연구원과의 추가 모임이 결정되었다. 유 간호사도 함께할 예정이었다. 그들은 강북의 한 조용한 찻집에서 만나 각자 수집한 정보를 교환하며 앞으로의 전략을 모색했다. 아이가 외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전자기기나 전자파와 연관성이 있는 듯합니다. 이진수는 최근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내보이며 말했다. 아마도 어떤 특별한 생체 신호가 있기 때문이겠죠. 유 간호사는 병원 내부에서 흘러나온 관리 지침을 보여주었다. 아이에게 접근 시 장갑 및 보호장비를 착용하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전자장비는 되도록 가까이 두지 말라고도 했고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사실상 아이가 매우 위험한 존재라는 취급을 받는 거죠. 이 정보를 종합한 결과 부부와 그들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아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힘 혹은 특성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그 사실을 포착해 최대한 은폐하려 하는 듯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이 강력한 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아이에게 어떤 운명을 가져올지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다희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어두운 서울 하늘 아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불빛이 교차하는 가운데 자기 아이만이 홀로 고독한 외딴 섬에 갇혀있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엄마의 본능은 확실했다.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너를 지켜낼 거야. 그녀의 결심은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며칠이 더 흐르면서 아이를 둘러싼 신기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병원에서는 장비 고장 보고가 연일 이어졌고 간호사들은 극심한 피로와 불안을 호소했다. 어찌 된 일인지 의사들조차도 집중력이 흐트러진다거나 검진 기록을 놓치는 일이 늘었다. 그런 사소한 오류가 쌓이면서 병원 운영 전반이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병원장 측에서 아이의 퇴원을 무기한 연장한다는 공문이 나왔다. 부모가 원해도 아기의 의료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맞서고 있었다. 사실상 강제로 아이를 놓아주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서준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명백히 우리 아이를 인질처럼 잡고 있는 거야 라고 외쳤다. 그러나 부부가 법적 조치를 고려하기에도 병원 쪽은 자신들이 정당한 의료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주장할 것이 뻔했다. 이러한 갈등이 심화되면서 다희와 서준의 관계도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다희는 밤에 자주 악몽을 꾸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잠을 설치다 보니 심신이 한계에 달해 있었다. 서준은 그런 아내를 보살피고 싶었지만 막상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내지 못하는 자신에게 분노와 무력함을 느꼈다. 작은 말다툼과 짜증이 쌓이면서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공기가 흐르곤 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다희는 문득 서준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아이를 지키겠다는 의지에만 매달려 정작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부부는 오랜만에 밖으로 나가 한강변을 천천히 걸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강가에서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서로를 의지해야지. 우리 아이가 가장 힘들어할 때일 텐데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 서준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하자 다희도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다. 그러는 사이 유 간호사와 이진수 연구원 역시 병원 내부 정보를 더 수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러나 병원의 감시망이 강화되면서 과거만큼 쉽게 정보를 빼내기는 어려웠다. 게다가 최근 병원장 직속 보안팀이 구성되어 기밀 문서 유출을 철저히 단속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진수는 더 이상 무모하게 접근했다가는 우리도 위험해질 수 있다라며 난처해했다. 그러나 뜻밖의 인물에게서 연락이 왔다. 주치의 조민혁 교수가 개인적으로 다희에게 전화를 해온 것이다. 제가 병원에서 누군가에게 의심받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부모님과 아이의 상황을 얘기하고 싶어요. 밤늦게라도 괜찮다면 만나줄 수 있나요? 다희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지만 교수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 약속된 날 밤 다희와 서준은 조 교수와 함께 병원 인근의 작은 찻집에서 만났다. 교수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저도 솔직히 이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병원장과 이사회의 기밀 대화에서 아기를 다른 시설로 옮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식 의료 절차가 아닌 비밀 연구기관 같은 데로요. 그 말을 듣고 서준은 의자를 움켜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럼 우리 아이가 실험체로 전락하는 거잖아요. 조 교수는 고개를 떨구며 이 병원의 과거 기록을 보면 비슷한 전례가 없진 않습니다. 다만 저는 아직 확실한 증거를 못 찾았어요.
그들도 흔적을 잘 지운 듯하거든요.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건 부모님이 서두르지 않으면 아이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 교수 역시 위험을 무릅쓰고 정보를 제공하는 셈이었다. 다희는 울컥하는 감정에 목이 메었다. 우리 아이가 어떤 존재이든 연구 대상이든 뭐든 난 상관없어요. 그저 내 아이를 품에 안고 싶을 뿐이에요. 교수는 조심스레 다희의 손을 쥐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시더라도 꼭 서두르셔야 해요. 그날 대화가 끝난 뒤 부부는 깊은 침묵에 빠져 찻집을 나섰다. 어둠이 깔린 서울의 거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북적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로 뒤덮인 듯했다. 무기한 연장된 입원, 병원장 측의 이상한 움직임, 그리고 아이를 둘러싼 비밀스러운 힘,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 마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휩쓸린 기분이었다. 조민혁 교수와의 만남 이후 다희와 서준은 마음이 더욱 다급해졌다. 병원에서 아기를 다른 시설로 옮길 수도 있다는 말은 곧 아이가 영영부모 품을 떠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두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를 직접 데리고 나와야겠다고 결심했다. 문제는 그 시점과 방법이었다. 유 간호사와 이진수 연구원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병원장이 직접 움직이는 한 정상적인 수단으로는 아이를 쉽게 데리고 나올 수 없어요. 부모가 퇴원을 요구해도 병원 측은 계속 의학적 근거를 대면서 막을 겁니다. 이진수는 냉정한 현실을 짚었다. 법정 싸움을 하는 동안 아이가 비밀리에 옮겨질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 비정상적인 방법밖에 없다는 건가요? 다희의 목소리는 떨렸다. 남의 도움 없이 몰래 아이를 데리고 나오려면 병원의 보안과 경비를 뚫어야 한다. 게다가 아이가 일반적인 신생아와 달라 상황 예측조차 어렵다. 그 위험한 발상을 하기도 전에 다희는 몸서리가 쳐졌다. 그럼에도 서준은 단호했다. 지금이 아니면 우리 아이를 평생 볼 수 없을 수도 있어. 마침내 네 사람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병원 내부 구조에 밝은 유 간호사가 동선과 일정을 설명했고 이진수가 병원 전산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확보했다. 아이를 보관 중인 중환자실은 보안이 강화된 구역에 있습니다. 밤 12시 전후 교대 시간이 가장 허술하긴 해요. 그 사이를 노리면 최소 인력으로 이동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변수는 아이 자신이었다. 전자기기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 여러 차례 관찰된 바 있으며 심지어 초자연적인 현상마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그 힘이 언제 어떻게 발현될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위험 요소네요. 유 간호사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다. 그럼에도 이대로 두면 모든 게 늦어진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다희와 서준은 마음을 굳게 먹고 밤중에 아이를 빼내려는 탈출 작전을 수립하기로 했다. 조민혁 교수는 이 사실을 알면 위험해질까봐 일부만 전해 듣는데 그쳤다. 그래도 그는 은근히 아이를 최대한 조용히 데려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말로 지지를 표했다. 실제로 작전에 돌입하기 전 다희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얼굴이 한껏 야위고 눈에는 피곤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어떤 두려움도 아이를 구하고자 하는 모정 앞에서는 사소해 보였다. 내가 엄마가 된 이상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 해.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희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서준 역시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았다. 힘내자. 우린 혼자가 아니야. 유 간호사와 이진수 씨, 그리고 조 교수도 도울 거야. 무엇보다 우리 아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그 한마디에 다희는 다시금 용기를 얻었다. 탈출 작전은 여러 단계로 나뉘어 짜였다. 첫째, 이진수가 병원 보안 시스템에 가짜 접근 기록을 남겨 그 시각에 다른 곳에서 이상 징후가 발생한 것처럼 전산을 혼란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둘째, 유 간호사가 중환자실 근무를 하게 되는 교대 시간을 맞춰 아이를 조용히 인큐베이터에서 꺼내도록 준비한다. 셋째, 다희와 서준이 아래층 응급실 쪽에서 기다리며 그 틈에 아이를 받아 몰래 빠져나온다. 물론 이는 대단히 위험한 시나리오였고 단 하나라도 어긋나면 곧바로 발각될 것이 뻔했다. 작전 전날 밤 다희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의식이 희미해질 때면 아이가 자신을 부르는 듯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엄마, 나 여기 있어. 그 부름은 간절하면서도 기괴한 울림이었고 다희의 가슴을 찌르는 고통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이윽고 동틀 무렵 다희는 마음 한구석에 작은 결의가 다시금 피어오름을 느꼈다. 아직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온전한 울음조차 내지 못했는데
언제까지 병원 안에서 이 미지의 힘에 얽매여야 한단 말인가? 부모로서 자신들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일은 그를 안전하게 품에 안고 보살피는 것이었다. 두려움이 앞섰지만 이제 더는 망설일 수 없었다. 다음 날 밤 11시가 되자 부부는 예고도 없이 비가 쏟아지는 어두운 서울 거리를 달렸다. 구급차와 택시의 경적 소리가 뒤섞인 거리에 그들의 심장 소리도 바쁘게 뒤섞여 있었다. 혹시라도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계속해서 엄습했지만 서로의 손을 굳게 잡은 채 병원 쪽으로 향했다. 이날 밤이 그들에게는 아이를 되찾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었다. 드디어 작전의 날밤이 되었다. 깊은 어둠이 내려앉은 병원 건물은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였으나 내부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 간호사는 교대 명단에 따라 자연스럽게 중환자실 근무를 서게 되었다. 이진수 연구원은 오전에 미리 병원 네트워크에 접속해 로그를 조작하고 가짜 알림이 특정 시각에 터지도록 설정해 두었다. 자정 무렵 유 간호사는 의무적으로 중환자실 순회를 하며 아이가 있는 인큐베이터 근처로 다가갔다. 주변에 몇 명의 간호사와 인턴 의사가 있었지만 모두 지친 기사에게 역력했다. 기이한 사건과 환영에 시달린 그들은 조금이라도 휴식을 취하기 위해 교대로 자리를 비우고 있었다. 이때 갑자기 복도 쪽에서 알람 소리가 울렸다. 경보 무슨 일이지? 근무 중이던 사람들은 놀라며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유 간호사는 그 틈에 재빨리 인큐베이터를 확인했다. 아이는 여전히 새하얀 안색과 조용한 호흡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다 아이의 눈이 천천히 떠지더니 유 간호사를 응시하는 듯했다. 순간 유 간호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이내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너를 위해서야 조금만 참아줘. 그녀는 준비해온 포대기에 아이를 조심스레 감싸 올렸다. 그 순간 인큐베이터 주변의 모니터가 갑자기 깜박거리기 시작했다. 이상하네. 유 간호사는 당황했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이를 품에 안았다. 그러자 아이가 잠시 기척을 보이더니 다시 눈을 감았다. 아직은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듯했다. 그 사이 복도의 경보와 함께 의료진이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었고 다른 층에서도 긴급 호출 벨이 울렸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는 전부 이진수 연구원의 계획대로였다. 보안 시스템이 혼선을 일으키면 자연스레 중환자실 쪽은 관심에서 멀어질 것이었다. 유 간호사는 이 틈을 타 신속하게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쪽으로 이동했다. 언제 어디서 발각될지 모르는 상황에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한편 1층 응급실 부근에 잠복해 있던 다희와 서준은 휴대전화로 유 간호사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다. 지금 이동 중, 3분 안에 도착 예정. 둘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긴장감 어린 숨을 고르며 대기했다. 병원 내 소동이 시작되자 간간히 직원들이 분주히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다. 이 혼란이 그들에게는 귀중한 기회였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유 간호사가 막 2층 계단을 내려오던 찰나 어디선가 나타난 보안팀 직원 2명과 마주친 것이다. 그들은 의아한 눈빛으로 이 시간에 여긴 왜? 라고 물었다. 유 간호사는 최대한 태연한 척 웃으며 긴급 호출이라 아이를 옮겨야 한다고 들었어요. 위급 환자인 줄 알고 급히 데려가려는데요. 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아이가 내는 이상한 기운 때문인지 보안팀 직원들도 뭔가를 느낀 듯 눈살을 찌푸렸다. 그때 마침 복도 반대편에서 간호사 한 명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여기 장비가 고장났어요. 빨리 와봐 주세요. 보안팀 직원들은 갈등하다가 결국 그쪽을 우선 확인하러 뛰어갔다. 안도의 숨을 내쉬던 유 간호사는 서둘러 계단을 내려가 1층으로 향했다. 결국 지하 1층과 연결된 복도에 들어섰을 때 다희와 서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다희는 아이가 포대기에 쌓인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우리 아기. 하지만 울음을 삼키며 조심스레 포대기를 받았다. 아이의 작은 천이 느껴지는 순간 다희는 가슴 깊은 곳에서 불타오르는 모성애를 재확인했다. 빨리 나가요. 유 간호사는 두 사람을 재촉했다. 주차장 쪽 출구가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동선이었다. 이때 또다시 전 구역에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다. 아마도 아이가 인큐베이터에서 사라진 사실이 들통난 모양이었다. 직원들의 목소리가 뒤섞인 소란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었다. 부부와 유 간호사는 쟁얼음으로 이동했지만 그 길목에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다희가 포대기를 단단히 감싸 쥐었고 서준이 몸으로 최대한 가리고 지나갔다. 불안감은 극에 달했으나
아이의 안전을 생각하면 멈출 수 없었다. 차량 출입구 쪽으로 가까워질 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숨죽인 차에 달려가 보니 이진수 연구원이 차를 세워두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빨리 타요. 그의 외침에 부부와 유 간호사가 차에 올라탔고 곧장 문을 닫았다. 그 순간 병원 경비들이 뒤늦게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자동차 엔진이 굉음을 내며 가속하기 시작했다. 흠뻑 젖은 도로 위를 달리는 차창 너머로 병원 건물의 불빛이 아득히 멀어져 갔다. 긴장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뒤섞인 그 순간 다희는 품 안의 아이를 바라봤다. 아이는 여전히 소리 없이 숨을 내쉬고 있었다. 세상의 소란과 무관하다는 듯 작은 눈꺼풀은 미동도 없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어쩐지 가슴을 서늘하게 울렸다. 이제 시작일지도 몰라. 엄마의 본능은 그렇게 속삭이고 있었다. 병원을 무사히 빠져나온 것은 정말 작은 첫걸음에 불과했다. 부부와 동행자들은 곧바로 안전가옥으로 쓸만한 장소를 물색했다. 이진수 연구원이 아는 지인이 운영하는 외곽의 소규모 게스트하우스가 비어있어 임시로 방 한 칸을 빌릴 수 있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모두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댔다. 다희는 숨이 가쁘게 오르내리는 가슴을 진정시킨 뒤 조심스럽게 포대기를 풀었다. 아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날 듯 깨어나지 않는 듯 애매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왜 이렇게 울지 않는 걸까? 그래도 조금은 안정을 찾아야 할 텐데. 그녀는 아이의 손등을 살며시 만져보았다. 따스한 천이 느껴져서 그나마 안도감을 얻었다. 하지만 이내 부부는 새로운 고민에 직면했다. 아이가 이 특별한 상태로 인해 의료적인 처치를 계속 받아야 할 수도 있는데 병원에서 벗어난 지금 어떻게 돌봐야 할지 막막했다. 병원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이가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면 어쩌지? 서준은 잔뜩 불안한 눈빛이었다. 이진수는 그런 그들을 안심시키려 했다. 아직은 아이가 위급해 보이지 않아요. 청아, 호흡, 맥박 다 정상 범위로 보입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제가 아는 의사 한 분께 비공식적으로 진료를 부탁해 볼게요. 그런데 잠시 후 기묘한 일이 벌어졌다. 아이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더니 입술을 살짝 움직이는 듯 하더니 작은 소리를 냈다. 정확히 울음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웠지만 분명히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순식간에 모든 시선이 아이에게 집중되었다. 다희의 심장이 두근대며 그 소리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곧이어 아이는 다시 조용해졌지만 확실히 이전과 다른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드디어 자기가 밖에 나왔다는 걸 느낀 걸까요? 유 간호사는 안도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 힘이 언제 또 불안정하게 폭주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공존했다. 다희는 그저 아이를 꼭 안고 걱정 마, 이제 엄마가 여기 있잖아 라고 낮게 중얼거렸다.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 작은 방에서는 모두가 긴장 속에 시간을 보냈다. 문 밖에서는 유 간호사와 이진수가 번갈아 가며 주변을 감시했다. 병원 보안팀이나 경찰이 뒤를 쫓아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어둠이 깊어질수록 불안감은 배가 되었다. 새벽 무렵 다희는 자기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다가 무언가 이상한 기운에 놀라 깨었다. 방 안은 어둑했고 서준은 옆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다. 그런데 아이가 누운 요람 주변으로 희미한 빛 같은 것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유리창 밖에서 들어오는 불빛인가 싶었지만 알 수 없는 흔들림이 분명 요람 위를 맴돌고 있었다. 그 광경은 길어야 몇 초간 지속되다가 사라졌다. 다희는 놀라서 다가가 보았으나 아이는 여전히 잠든 듯 고요했다. 뭐지? 내가 잘못 본 걸까? 그녀는 손바닥에 땀이 가득 배어 있는 것을 느꼈다. 잠시 망설이다가도 아이의 안전을 위해 이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결심했다. 이는 분명 단순한 착시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유 간호사와 이진수가 근처 식료품점에서 생필품을 사온 뒤 부부에게 한 가지 소식을 전했다. 병원 측에서 아이가 실종됐다는 보고를 경찰에 했다곤 하는데 묘하게도 대규모 수색이나 언론 보도가 나오지는 않아요. 아마 병원장 측에서 외부로는 정보를 거의 차단하고 비밀스럽게 움직이는 듯합니다. 이는 부부에게 오히려 다행이었다. 대대적인 수색이 벌어지면 금세 아이가 발견될 테니 말이다. 하지만 안심할 수만은 없었다. 병원장과 관련 기관에서 아이를 되찾으려 할 것은 뻔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마도 전문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더 조용하고 치밀하게 뒤를 추적할 것이다. 정신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다희와 서준은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아이를 계속 숨겨둘 수는 없는데 병원으로 돌아가기엔 너무나 위험하다. 게다가 아이 스스로가 발현할 수도 있는 그 초자연적인 힘은 어떻게 이해하고 통제해야 할까?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달려들어 부부를 올가매는 듯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어쨌든 이 아이에게는 사랑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부모인 자신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다희와 서준은 마치 긴 장거리 마라톤을 뛰는 심정으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자 했다. 그리고 그 끝에 무언가 해답이 있을 거라고, 혹은 새로운 희망이 깃들어 있을 거라고 굳게 믿으려 노력했다. 그날 오후 마침내 다희와 서준은 임시로 남아 아이의 건강을 검진받을 기회를 얻었다. 이진수가 소개해준 소아과 의사인 박명선 박사가 비공개로 게스트하우스에 찾아온 것이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천재로 불린 인적 드문 섬세한 재능을 가진 의사이자 연구자였다. 병원 체계 밖에서 일해온 덕분에 아이의 특이한 상태를 오히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이진수는 믿었다. 박명선 박사는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시선으로 아이를 살폈다. 간단한 청진과 맥박, 천 확인을 거친 뒤 휴대용 초음파 장비로 내부 상태를 대략 점검했다. 굉장히 이례적이네요. 천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특정 부위만 온도가 살짝 높아지는 현상이 포착됩니다. 혈액순환 패턴도 일반적인 신생아와 다릅니다. 그녀는 눈썹을 살짝 찌푸리더니 의학적 기준으로만 보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분명 정상 범위는 아니에요 라고 결론지었다. 다희는 가슴 한구석에서 작게나마 안도했다. 적어도 당장 아이의 건강이 치명적으로 위태로운 건 아니라는 뜻이니까. 서준도 당장 입원이 필요한 건 아니라면 우리로서는 다행이네요 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박사는 한 가지를 더 언급했다. 제가 보기엔 이 아이의 상태는 단지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뭔가 더 근원적인 특성과 연관된 듯합니다. 만약 존재하지 않는 유전자 서열이 있다면 그 정체가 뭔지를 해석해야 해요. 그 말에 이진수가 말을 보탰다. 저희가 구한 병원 기밀 자료에 따르면 오래전부터 고대 심볼과 연관지어 연구해온 흔적이 있더군요. 혹시 박사님께서 그런 쪽 문헌이나 연구를 접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박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외국에서 초자연적 현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고대 상징과 유전자 변이를 연결지으려 한 사례가 있었다고 들은 적이 있어요. 비주류 학문이라 증명이 어렵다는 평을 받았지만 일부는 종교나 주술적 관점과 결합된다고도 하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아이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다희는 아이를 바라보며 이 작은 존재가 어째서 이런 운명을 짊어지게 된 걸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래도 적어도 지금은 집 같은 환경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한편 박명선 박사는 혈액 샘플을 조금만 채취해 가도 될지 조심스레 물었다. 우리 아이의 안전에 절대 지장이 없나요? 다희가 망설이자 박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소량이면 됩니다. 이걸로 해외 학자들에게 의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부부는 승낙했다. 박 박사가 아주 세심하게 아이의 발 뒤꿈치에서 혈액을 채취하는 동안 다희는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했다. 그러나 아이는 의외로 잠에서 깨지도 않았고 울음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마치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혹은 이미 이 모든 상황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다. 검진이 끝난 뒤 박 박사는 긴 한숨을 내쉬며 아이에게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긴 하지만 적어도 몸 상태 자체는 안정적이에요. 무리하게 병원에 가는 것보단 오히려 조용한 곳에서 보살피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요. 라며 부부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때 이진수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고 나서 표정이 굳어졌다. 병원 쪽이 우리가 묵는 게스트하우스를 알아낼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내부 누군가가 조사를 벌였답니다. 순간적으로 방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아무리 외곽 지역이라 해도 정밀 추적을 당하면 시간을 벌기 어렵다. 급히 자리를 수습한 일행은 일단 다른 은신처로 옮기기로 합의했다. 박 박사 또한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가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고 유 간호사와 이진수도 상황에 따라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준은 무거운 어깨로 짐을 챙기며 계속 도망치기만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를 보호해야 하니 어쩔 수 없지 라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일행은 다시금 서둘러 게스트하우스를 빠져나왔다. 막상 밖으로 나오니 서울의 불빛이 여전히 번화하게 깜빡이고 있었지만 그들의 현실은 절박하기만 했다. 부부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동자는 아직도 깊은 어둠이 깃들어 있는 듯했으나 어쩐지 그 뒤에는 희미한 빛도 함께 존재하는 듯 보였다. 조금만 더 버티자. 다희는 스스로를 다독이듯 아이의 작은 볼을 쓰다듬었다. 아이는 대답 대신 잠시 눈을 깜박이더니 다시 고개를 돌렸다. 이토록 낯설면서도 소중한 존재와 함께하는 길이 이제 막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다. 밤늦은 시간 부부와 동행자들은 할 일 없이 차를 몰고 서울 외곽을 벗어났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전멸했다. 아기는 다희의 품에서 자꾸 규칙적인 숨을 내쉬고 있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아이는 오랜 병원 생활에서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끼고 있을지도 몰랐다. 서준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계속 이렇게 도망만 다녀야 하나? 이 아이에게 제대로 된 미래를 마련해 줄 수 있을까? 그러나 뒤돌아볼 틈 없이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다. 조금만 방심해도 병원 측의 추적에 걸려들 것이 자명했다. 차 안에서 짧은 휴식을 취하던 중 다희는 창문을 열어 찬바람을 들이마셨다. 가슴속이 답답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결심이 슬며시 피어올랐다. 어쩌면 우리가 직접 진실을 찾아 나서야 할지도 몰라. 아이의 상태를 해명할 방법을 찾고 우리의 아이임을 세상에 당당히 보여주어야 해. 비록 지금은 숨고 있지만 영원히 피해 다닐 순 없었다. 조금 멀리 떨어진 휴게소에 도착하자 일행은 차에서 내려 잠시 몸을 풀었다. 이진수와 유 간호사가 목이 마르다며 매점을 향했고 서준과 다희는 아이를 안고 의자에 앉았다. 밖은 서늘한 밤 공기에 적막감이 감돌았다. 그때 아이가 갑자기 작은 소리를 내며 눈을 떴다. 아직 울음은 아니었지만 부부가 분명히 듣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강해진 기척이었다. 누가 보면 정말 정상적인 아기가 아니라 오해받을까봐 걱정스러웠는데 이대로라면 점점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할지도 모르겠어. 서준은 미소를 머금으며 아이의 뺨을 살짝 만졌다. 다희도 아이의 눈동자를 들여다보았다. 그 어둡고 깊은 공간 안에서 마치 작은 빛 하나가 깜빡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 넌 우리에게 분명히 무언가를 전하고 있구나. 그 시각, 한편에서는 병원장이 관련 기관에 은밀히 전화를 돌리고 있었다. 아이가 사라졌습니다만 곧 행방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더 늦기 전에 회수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급함과 함께 알 수 없는 악의가 느껴졌다. 병원 내부에서도 동요하는 인력들 사이에서 진실이 조금씩 새어나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장은 거대한 힘을 배후에 두고 마지막까지 숨길 비밀이 있었다. 휴게소를 출발한 차량이 깊은 야간 도로를 계속 달려가는 동안 일행은 조심스럽게 앞으로의 일정을 의논했다. 해외로 나가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아이진수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박 박사가 학회 인맥을 통해 안전한 연구시설을 연결해 줄 수도 있어요. 거기서 아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면 한국에서처럼 감시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또한 만만치 않은 결정이었다. 낯선 땅에서 정착해야 하고 아이를 돌보며 살아가야 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은 아니었다. 유 간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저는 이 땅에서 어떤 식으로든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병원 측이 저지른 비밀 연구와 은폐 행위, 그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들이 많았을 거예요. 더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해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무려 10년 넘게 병원에서 근무하면서도 알 수 없는 권력과 장벽에 부딪히며 한계를 느꼈다. 이번 일이 그 장벽을 깨뜨릴 기회라고도 생각한 것이다. 결국 일행은 즉각 해외로 떠나는 방안과 국내에서 진실을 폭로하는 방안 사이에서 갈등했다. 다만 어느 쪽이든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준비가 먼저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했다. 서준은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가 우선이니까 그 누구의 이익이나 연구 목적도 아닌 아이를 위한 결정을 해야 해라며 결연한 태도를 보였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길은 쉽지 않았다. 미지의 존재로 태어난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고 울지 않지만 조금씩 세상의 반응을 보이는 중이다. 그 아이가 가진 비밀이 무엇인지, 이 여정의 끝에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부와 그들의 동행자들이 이 여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었다.
그날 새벽 차가 멈춰선 외곽의 어느 농가 창고에서 다희는 단단히 아이를 품에 안고 낮게 속삭였다. 널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해낼 거야.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아이는 숨을 고르며 미세하게 입꼬리를 움직였다. 한 줄기 희미한 달빛이 창문 사이로 비치는 가운데 그 작은 기적 같은 순간이 모두를 벅차게 했다. 어둠은 여전히 짙었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빗줄기가 번져나갔다. 아이가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던 그 기묘한 출생의 순간처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조용한 예감이 다희와 서준, 그리고 함께하는 이들의 가슴을 가득 채웠다. 언젠가 이 비밀이 완전히 밝혀지고 아이가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을 울릴 그날을 꿈꾸며 그들은 다시금 길을 나설 준비를 했다.